미인들을 뽑는 신하. 옛날에 중국 여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발을 긴 천으로 싸매야 했습니다. 싸맨 모양이 몹시 뾰족하고 작아서 연꽃잎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나라 양제 양광은 중국 통치자 중에서 가장 방탕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운하에서 배를 타고 남방 지역을 유람할 때 뱃사공 대신 아리따운 여인들 100명을 태워 노를 젓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항상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인들을 선발해야 하였지요. 이 무렵 운하 근처 한 마을에 대장장이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오월랑은 미모나 품성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하였지요. 하지만 이 부녀는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월랑이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급 관리 몇 명과 대신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은 월랑을 보자 마음에 쏙 들어 은 열량을 던져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올 터이니 예쁘게 치장하고 기다리거라. 대신이 문을 나서자 월랑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 소리내어 울었지요. 양강의 행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가 지방에서 뽑아올린 미녀만도 3,000명을 헤아릴 정도였지요. 작년에 끌려갔던 월랑의 언니는 황제를 비난하다가 변을 당한 뒤 괴로움 속에 죽어갔습니다. 월랑의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울부짖다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월랑은 울며 생각했습니다. 저 황제는 이미 언니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두 사람의 복수도 아직 못했는데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닥치다니. 그녀는 한참 울다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 못된 왕을 죽여 구천을 떠도는 어머니와 언니의 원한을 갚겠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주머니 칼 한 자루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딸의 비장함에 가슴이 울컥하였지요. 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칼을 만들어 다음날 아침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칼을 손에 쥔 딸은 뜨거운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월랑아, 왜 우느냐? 죽음이 두려운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와 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일이 성공하건 못하건 간에 아버지께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요. 얘야, 강철이 있으면 칼을 만들라는 속담도 있지 않으냐? 저 잔혹한 왕을 죽이겠다는 것은 정의롭고 용감한 일이거늘 어찌 이 예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아버지는 딸에게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살펴봐 주마. 그러고는 순식간에 자신의 목을 그었습니다. 월랑은 놀라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의 시신 위로 쓰러졌지요. 사흘 뒤 월랑은 칼을 자신의 발바닥에 숨겼습니다. 운하에 떠있는 배는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지요. 배 한 가운데에는 양광이 대신과 궁녀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치마에 흰 신발, 머리에는 흰 비단끈을 메고 어깨에 흰 띠를 두른 월랑은 눈에 확 띄었지요. 양광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하여 배로 올라올 것을 명했습니다. 대신은 양광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앞에 꿇어앉아 말하였지요.
배야, 저 흰 옷을 입은 아이는 오월랑이라 하온데 그녀의 부친이 얼마 전에 죽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는 폐하를 뵐 수 없습니다. 짐이 황궁이 빠져나와서는 흉사를 피해 야거늘. 자네도 그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녀를 선발해 온 것이냐? 오월랑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여 소신이 선발하였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저리도 뛰어나고 짐이 바로 천자인데 어찌 상복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녀를 만나보겠다. 오월랑은 몸수색을 받은 뒤 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설이 내린 연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양광은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었지요. 대신은 양광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시 양광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배야, 오월랑의 발을 보십시오. 천으로 발을 감싼 모습이 연꽃잎 같습니다. 양광이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월랑의 미모가 마음에 들었지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녀의 발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발을 천으로 감싼 것이냐? 월랑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원래 왕모요, 연못의 연화 선녀였으나 현세의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꽃잎 같은 발로 연꽃잎 자국을 남기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양광은 그녀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쩐지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얼른 발의 천을 풀어보거라. 네 그 연꽃잎 같은 발이 보고 싶구나. 양광이 월랑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월랑은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뒤로 몇 발 물러났지요. 이제야 기회가 왔군. 하지만 이리 사람이 많으니 어찌 손을 쓰지? 그녀는 주위 사람을 둘러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는 무언의 의사 표시였지요. 양광은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즉시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인을 선발한 공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대신만은 뒤에 숨어 훔쳐볼 심산으로 그대로 있었지요. 월랑은 뱀 머리에 양광 혼자만 남은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발의 천을 벗기고 팔 아래 숨겨둔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몸을 돌려 양광의 가슴을 향해 달려갔지요. 양광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자 칼은 그만 그의 어깨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오월랑은 다시 양광을 찌르려다가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신의 얼굴을 먼저 가격하였지요.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된 배 위로 사람들이 달려와 월랑을 붙잡았지요. 월랑은 계획한 일이 실패하고 적들의 손에 붙잡히자 흘러가는 운하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양광은 미인을 뽑을 때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발을 천으로 감싼 여인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천하의 모든 여인들은 양광에게 선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둘 발에 천을 감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일주를 마신 사람. 옛날 중산 땅에 술을 잘 빚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적희로 천일주를 만들 줄 알았지요. 천일주란 천일 동안 취하게 하는 술을 말한답니다. 중산 땅에는 술을 몹시 좋아하는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도 술 냄새만 나면 벌떡 일어나 술을 찾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유씨는 적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일주를 만들 줄 안다고? 천일주라? 얼마나 술이 독하고 맛이 좋으면 천일 동안 취해 있을까? 유 씨는 적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알아주는 술꾼이요. 당신이 만들었다는 천일주를 맛보러 왔소이다. 이거 어쩌지요? 술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다 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오시지요. 익지 않은 술도 괜찮아요. 맛만 보고 돌아갈 터이니 딱 한 잔만 주시오. 적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술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 술을 단숨에 마신 유 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유 씨는 열흘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유 씨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러버렸지요. 어느덧 천일이 되었습니다. 적희는 문득 유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반이 천일주를 마셨으니 이제 곧 깨어나겠구나. 어찌 지내는지 가봐야겠다. 적희는 유 씨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유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예, 천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도 잠들어 있겠지요. 때가 되었으니 함께 무덤에 가봅시다. 적희는 유 씨의 가족들을 데리고 유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서는 땀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무덤을 파내고 관 뚜껑을 열자 유 씨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잘 잤다. 한 잔 술에 취하여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군. 지금이 아침인가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지요? 유 씨의 입에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는 모두들 술에 취해 석 달이나 잠들었답니다. 스승을 찾아간 태종.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가면 태종대라는 현판이 걸린 비각이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말 벼슬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개탄하면서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천석은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 자리에 있을 때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방원을 가르친 적이 있었지요. 왕자였던 방원은 스승 원천석을 매우 존경하며 무척 따랐습니다. 임금이 된 방원은 스승이던 원천석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고 불렀지요. 그러나 원천석은 치악산에 숨어 살면서 끝내 벼슬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직접 그를 찾아 강원도 산골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자기를 찾아 임금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은 원천석은 급히 산속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원천석은 집안 살림을 돌봐주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을 한 뒤 산속으로 숨어버렸지요. 태종이 치악산 골짜기에 있는 원천석의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계곡을 따라 내려오던 태종은 다리가 아파 바위 위에 잠시 쉬어갔지요. 한동안 쉬고 계곡으로 내려오려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곡물에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원천석이 간 곳을 물어보니
할머니는 원천석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태종은 끝내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산속 어디엔가 숨어 있을 스승 원천석을 향해 절을 하였다고 하여 산 이름을 배양산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태종에게 거짓말을 한 그 할머니는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깊은 소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빠져 죽은 그곳을 노고소라 불렀으며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쉬고 간 바위를 태종대라 불렀다고 합니다. 가마를 탄 판서의 아들. 홍원필은 중종 때의 문신이었습니다.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으나 언제나 행동이 진중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였지요. 그는 사치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지만 출입을 할 때 가마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편히 사십시오. 이제 연로하신데 건강을 생각하셔야지요. 몸도 불편하시니 가마를 타고 다니십시오. 아들이 아무리 권해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본을 보여야지. 검소하게 살아야 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만큼 내겐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말고. 어느 해 홍원필이 환갑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들, 딸들이 환갑잔치를 열 것을 의논하였지요. 이번엔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벌이도록 합시다. 우린 항상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엄두도 못 낸 거지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축하 잔치는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들, 딸들은 모두 아버지의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기로 약속을 하고 홍엄필에게 자기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런 건방진 놈들 조용히 하지 못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는 것이야? 내가 분에 넘치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살 얼음을 딛듯 조심스러운데 잔치가 웬 말이냐? 아버지의 무서운 호통에 자식들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방을 물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홍엄필은 그 해에도 소박한 생일상을 받았지요. 홍엄필의 성품이 이렇게 검소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떠들썩한 행사를 벌여보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을 3번이나 지낸 아들 홍섬이 초원을 탄 일 때문에 아버지께 크게 혼난 일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홍섬은 판서가 되자 화려한 초원을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인 송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였지요. 한껏 우쭐해진 기분에 남편에게 그날 일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초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풍채를 그리 의젓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부인, 그럼 서미가 초원을 타고 돌아다녔단 말이오?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얼굴빛이 무섭게 변한 홍엄필은 즉시 아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승의 자리에 있고 또 네가 판서가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 극에 달하지 않았느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도 부족할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네가 초원을 타고 뽐내며 다닌다니. 아무래도 얼마 안 가 이 집안이 망하겠구나. 아까 타던 것처럼 어서 내 앞에서도 다 보거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썩 초원에 오르지 못할까?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 싹싹 빌었지만 노여움을 풀지 못한 아버지는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홍은필은 홍섬이 초원을 탄 채 자기 앞에서 집안을 몇 바퀴 돌게 만들었지요. 그날 혼이 빠지도록 놀란 홍섬은 그 뒤 다시는 초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조 판서가 된 원수. 옛날 봉화 어느 마을에 진사와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공부만 하였지요. 하지만 진사가 일은 하지 않고 글만 읽자 진사의 집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이 마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백정은 남의 집에 가서 소나 돼지를 잡아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백정은 자기가 잡은 고기를 직접 팔기도 하여 많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을 깔보며 업신 여기었지요. 한편 진사의 집은 갈수록 가난해져 이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밥을 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자 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보다 못한 진사가 어느 날 백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글 공부는 이제 집어치우고 나도 이 장사를 했으면 하는데. 아이고 진사어른,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진심일세, 가족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요. 저 같은 천한 놈이나 하는 일을 어찌 진사어른이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백정이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진사어른의 가족을 제가 10년 동안 보살펴 드릴 터이니 진사님은 그동안 열심히 글 공부나 하십시오.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네. 그 후로 진사는 집안 걱정 없이 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정은 진사 집에 양식과 돈과 고기를 대어주었습니다. 진사네 식구들은 백정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백정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한 진사는 10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은 10년 동안 진사의 가족들을 돌보는 바람에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백정은 하는 수 없이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백정은 10년 동안 진사의 식구들을 돌보아 주었으니 이번에는 진사가 자기를 도와주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른 진사는 백정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나를 쫓아내다니. 백정은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은 모두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지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웃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글쎄 진사가 당신 집에 불을 들러 가족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지 뭐요. 이 말을 들은 백정은 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백정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무예를 닦았습니다. 스승을 모시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무술을 익히는 데에만 열중하였지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스승이 백정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산하도록 하라. 스승은 백정에게 칼 한 자루를 쥐어주며 무슨 일이든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백정은 옛 진사를 찾아다녔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보았더니 지금은 이조 판서가 되어 있었지요. 백정은 밤중에 이조 판서의 집을 찾아가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원수를 갚는구나.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 같은 놈 같으니라고. 백정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조 판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잠시만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방 문이 열리며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아버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백정은 가족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판서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이조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자네를 잘 보살펴 주었다면 자네는 지금까지 백정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이네. 이제 훌륭한 무사가 되었으니 훈련 대장으로 일해주게나. 백정은 이조 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뜻도 모르고 그만. 어서 일어나게. 모든 게 자네 덕분이네. 이조 판사는 훈련 대장이 된 백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대조영. 대조영은 고구려의 무장인 대중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건장한 체력과 영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으며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자라면서 누구보다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하였으며 병법에도 정통하여 그를 따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조영이 어렸을 적 궁성에서는 자주 활쏘기와 사냥 경기가 벌어졌지요. 대조영도 아버지를 따라 구경을 갔습니다. 활쏘기 경기를 보고 있던 어린 대조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달리며 활시위를 당기니 쏘는 화살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무사들은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과연 대중상의 아들답구나. 대조영은 소년 시절 이미 당당한 고구려의 무사가 되었으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더욱 익혀나갔습니다. 또한 무관인 아버지를 따라 서쪽과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으며 북방 병강을 지키는데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망하는 것을 소년 시절에 겪어야 했으니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었지요. 아버지, 원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은 힘이 약한 것을 어쩌겠니? 앞으로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 힘을 길러야 한다. 아버지, 저는 이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고 반드시 나라를 다시 찾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굳게 다진 대조영은 아버지와 함께 나라의 서북 국경 너머에 있는 영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조영은 서름을 안고 들어온 젊은이들을 모아서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주위에는 고구려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지요. 대조영은 그들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창검 쓰기와 활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구려가 망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대조영은 훌륭한 무장으로서 수많은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지요. 그 무렵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부하들과 함께 백두산 북부 지역에 있는 동모산으로 진출하려는 대조영의 계획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대조영이 백두산 북부로 나온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오랑캐들이 또다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 그의 앞길을 막아섰지요. 적장은 대조영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되지 않은 군사로서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 싸우려는 생각은 그만두어라. 대신 당신에게 높은 벼슬을 줄 터이니 항복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나 대조영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용맹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적과 맞서 싸웠지요. 어느 날 대조영은 교묘한 계략을 생각해내고 갑자기 싸우던 군사들을 되돌려 도주하는 척하면서 동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들은 자기들의 전세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추격해오기 시작하였지요.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 퇴각하던 대조영의 군사들은 드디어 천문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골이 깊고 산세가 매우 험한 높은 고개였는데 군사를 이끌고 역마루에 오른 대조영은 재빨리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군사들을 감쪽같이 숨겨놓고는 화살을 넉넉히 장만하고 곳곳에 돌더미도 쌓아 놓았습니다. 천문령 아래까지 도착한 적들은 전투에서 다 이긴 줄로만 알고 술판을 벌이다가 며칠 후에야 고개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조영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는 적들이 아군이 숨어있는 코앞까지 이르자 군호를 내질렀지요. 일제히 습격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그러자 대조영의 군사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적을 몰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습격에 당황한 적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돌더미에 깔려 널브러지게 되었지요. 이 싸움에서 대종의 군사가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접한 고구려 유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서 대조영을 개선 장군으로 맞이했습니다. 대조영 장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분명해. 제2의 동명 성왕이 나타났구나. 대조영이 동무산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우러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대조영은 우선 이곳의 산세를 이용하여 성을 쌓고 방비를 튼튼히 하여 백성들을 안주하게 했습니다. 워낙 큰 승리였으므로 한번 패하여 도망친 적들은 다시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조영은 목당 강가에 궁성을 지어 새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으로 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해로 고쳤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꼭 30년 만이었지요. 발해국은 남으로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접해 있었으며
동으로는 바다, 북으로는 흑룡강 경계선, 서쪽으로는 거란과 국경을 접한 광대한 나라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잃었던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공주가 준 반지. 옛날 말레이시아에 수톤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왕비가 사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사냥꾼을 보내 사슴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냥꾼은 산 속에서 사슴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하늘나라 공주 7명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들은 날개옷을 벗고 계곡물로 들어가 몸을 씻었지요. 사냥꾼이 보니 막내 공주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왕에게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날개옷을 풀밭에 감추고 기다렸습니다. 목욕을 마친 공주들은 하늘로 올라갔으나 막내 공주만이 날개옷을 찾지 못해 홀로 남게 되었지요. 사냥꾼은 공주를 위협하여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수톤 왕은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둘째 왕비로 삼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공주의 자태에 푹 빠져 첫째 왕비의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왕비는 질투심에 몸이 달았지요.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니 아버지는 도수를 부려 수톤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둘째 왕비가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하얀 코끼리의 검은 상아를 뽑아주시오. 왕은 곧바로 하얀 코끼리의 검은 상아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틈에 첫째 왕비는 날개 옷을 찾아 들고 막내 공주를 찾아갔지요. 공주는 날개 옷을 받자마자 얼른 입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며 길에 가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왕을 만났지요. 왕에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거라 말하자 왕은 함께 가자며 날개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 반지를 꺼내 제 이름을 부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만나요. 공주는 말이 끝나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요. 공주가 없으니 왕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하늘나라로 가야겠다며 궁궐을 떠났지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에 이르자 바위만한 독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왕을 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덮쳤지요. 왕은 공주가 준 반지를 꺼내며 공주의 이름을 높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순한 양처럼 바뀌더니 왕을 하늘나라까지 데려갔지요. 독수리와 헤어진 뒤 왕은 노인으로 변장하여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녀들이 물동이를 나르는데 말을 들어보니 공주의 목욕물을 떠가는 것이었지요. 왕은 슬쩍 공주의 반지를 물동이에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공주는 목욕을 하다가 반지를 보았지요. 드디어 왕이 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공주는 왕을 찾아오도록 했으나 왕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가 없었지요. 애가 탄 공주는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공주가 몸져 눕자 옥황상제는 이름난 의원들을 불렀지요. 하지만 아무도 공주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톤 왕은 옥황상제를 찾아갔지요. 수톤 왕을 보자마자 공주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제야 수톤 왕은 옥황상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며 간절하게 부탁하였지요. 공주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위로 받아들이겠네. 옥황상제는 우거진 숲을 가리키며 평지로 만들라 일렀지요.
수톤왕은 조상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상들은 코끼리 떼를 보내어 숲의 나무를 전부 뽑아 평지로 만들게 하였지요. 다음으로 옥황상제는 뽑은 나무를 남김없이 태우라 했습니다. 수톤왕이 다시 조상들께 기도하니 새떼가 나타나 주둥이로 불을 뿜어 나무들을 금방 재로 만들어버렸지요. 옥황상제는 씨앗을 항아리 가득 담아오게 하더니 도로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고 수톤에게 다시 항아리에 담으라고 일렀지요. 수톤왕이 기도하자 조상들은 극락조를 보내어 씨앗을 쪼아 담게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마지막 시험을 내었지요. 7개의 방에 7명의 공주를 넣고는 손가락만 보고 공주를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톤왕이 또다시 기도하자 조상들은 파리 한 마리를 보내었지요. 파리는 공주의 손가락에 앉았고 수톤왕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수톤왕과 공주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얼자의 복수. 유자광은 신분이 천한 비첩의 몸에서 태어났지요. 조선시대에는 아들을 구별하여 정실 아내가 낳은 아들을 적자라 하였습니다.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게서 낳으면 서자라고 하였으며 그도 아닌 종이나 천민의 몸에서 낳으면 얼자라 하였지요. 유자광은 이 중에서도 서자도 아닌 얼자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이었던 유자광은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남용하며 국정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문제의 인물이었고 말썽이 너무도 많아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옛날 연산군 때 대문 밖틀에 세도를 누리던 큰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었지요. 이 세도가의 집안은 유자광의 고모의 집으로 벼슬이 대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람한 기와집에 솟을 대문이 높이 솟은 것은 이 집의 가세를 말해주는 듯 세도가 당당한 집안이었지요. 이때 유자광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인사차 고모댁에 들렀습니다. 유자광은 적자 서자의 구별이 엄격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찰사라 할지라도 얼자 출신이었지요. 그는 고모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유자광은 방 안에 앉아있는 고모를 보고 말씀드렸지요. 고모님, 마루에 올라가 인사를 드릴까요? 마당에서 인사를 드릴까요? 고모는 돗자리를 마당에 던지면서 말하였지요. 마당에서 인사를 올려라. 그 당시 법도로서 서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하인처럼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자광의 가슴에는 얼자로서의 서러움을 늘 받아온 한이 맺혀 있었지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데에도 오늘까지 일이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내심 복수의 묘책을 생각하며 유자광은 태연하게 마당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날로 고모님 댁 가훈이 번창하시고 명성이 사방에 떨치시며 많은 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또한 이곳의 지세가 좋은 탓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운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곳 몇 군데에 손을 쓰면 영원히 집안의 세도가 번창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모님. 유자광의 말에 고모가 다그쳐 물었지요. 아니 그럼 어찌하면 집안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냐? 제가 보기에 이곳 지세는 앞뒤 산줄기가 맞닿아서
이 마을을 한 곳의 틈도 없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세도 한정되어 있지요.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바위와 두 곳의 고개가 막혀 있는데 한 곳은 선앙당 고개이고 또 한 곳은 상곡으로 통하는 고개입니다. 이 두 곳을 훤히 두고 요사스런 바위를 제거하면 자손 대대로 더욱 영화를 누리고 이 마을이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유자강은 그럴듯하게 둘러대고 돌아갔지요. 이 말을 들은 고모는 몇 날을 두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찜찜하였지요. 듣지 않았어야 할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바위가 요사스레 보이고 두 고개가 막혀 있으니 태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유자강의 못된 마음을 알리 없는 고모는 손을 보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하인을 시켜 바위를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위를 깨뜨리니 뜻하지 않게 바위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지요. 일꾼들이 놀라서 엉겁결에 흙을 덮어 흐르는 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앙당 고개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길을 낮추니 난데없이 학이 나와 멀리 날아가고 말았지요. 세 번째로 상곡 고개를 끊었을 때에는 하얀 서리김이 하늘 높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얼자의 신분 때문에 서러움을 받으며 자란 유자강의 보복으로 그의 고모 댁은 망하게 되었지요. 지금도 이곳을 파면 옛날의 기왓장이 나오고 비만 오면 비루 바위에는 핏물이 고인다고 하여 바위를 파낸 자리에는 옛날 바위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오두막집. 독일 어느 지방 서쪽 바닷가에는 긴 둑이 있습니다. 둑 위에는 가난하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지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 방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척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지요. 바닷가에서 섬까지 꽁꽁 언 얼음 위에서 사람들이 흥겨운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지요. 할머니는 축제에 갈 수 없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할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바다 쪽을 바라보았지요. 할머니의 집은 높은 둑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동그래졌지요.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일이야. 저 구름은 무서운 폭풍과 파도를 몰고 올 게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위험해. 할머니 남편은 예전에 솜씨 있는 뱃사공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본 구름은 분명 큰 해일을 몰고 올 구름이었지요.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리 음악을 크게 틀고 있으니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거야. 할머니는 마음이 답답하였지요. 할머니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칠 거야.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할머니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딱딱한 물건으로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수평선 위에 있던 구름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구름은 어느새 비를 잔뜩 머금은 커다란 먹구름으로 변하였지요. 바로 그때 할머니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힘을 내어 화롯불에 있는 곳까지 간신히 기어갔지요. 그리고는 화로 속에 있는 불씨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불씨를 자신의 침대에 냅다 던졌지요. 침대는 바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집 밖으로 기어나왔지요.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털썩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할머니의 오두막집을 휘감으며 지붕 위까지 치솟았지요. 그 사이 폭풍은 바닷가까지 다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드디어 불길을 보았지요. 불이야! 불이 났어! 할머니 오두막집이야! 얼음 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오두막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덕분에 바닷가 얼음 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둑 위로 올라왔을 때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얼음 위를 덮쳤습니다. 높은 파도에 얼음은 쫙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지요. 불을 끄던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들은 자신이 바다에 있었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였지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왜 할머니의 오두막집에 불이 났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다를 구해준 곽장수. 옛날 어느 해에 백두산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은 급히 신하들과 의논하였지요. 천하의 명장 곽장수가 있사옵니다. 젊은 나이답지 않게 아주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수이지요. 신하들은 하나같이 곽장수를 전장에 내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곧 곽장수가 임금 앞에 대령하였지요. 곽장수는 백두산으로 가 외적을 물리쳐 주시오. 목숨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어명을 받은 곽장수는 군사들을 이끌고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백두산에 도착한 곽장수는 엄청난 적군의 수에 놀랐지요. 아군의 갑절은 될 듯한 수였습니다. 정면 대결을 하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보겠군. 지혜로운 곽장수는 적을 이리저리 이끌고 공격을 하였지요. 깊은 산 골짜기에다 적을 끌어들이고서 갑자기 습격하는 전술을 폈습니다. 어느 날 폭포 밑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꾸나. 잠시 쉬고 있는데 곽장수의 눈에 폭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수달이 보였습니다. 웬 수달이지? 가엾게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가 보군. 허리를 굽힌 곽장수는 그 수달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폭포 위에 있는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서 수달을 천지 물속에 넣어주었지요. 그날 밤도 자정이 넘도록 곽장수는 외적을 물리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여인 하나가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장군님. 소녀는 낮에 장군께서 구해준 수달이옵니다. 뭐, 수달? 수달이 어찌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오? 저는 천지용왕의 딸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소녀를 구해준 장군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라고 소녀를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셨습니다. 소녀는 장군님 덕분에
하나뿐인 목숨을 건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장군님의 아내가 되라고 당부하셨사옵니다. 나의 아내라고? 용왕님의 따님인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예, 장군님. 그러나 지금은 될 수 없사옵니다. 소녀는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럼 언제 진짜 사람이 된단 말이오? 장군님께서 외적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해야만 저는 진짜 사람이 되옵니다. 그 전에 장군님의 아내가 되면 장군님은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그게 정말이오? 예, 그러니 싸움에서 이기시려거든 소녀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옵니다. 적들을 물리치려면 백두산의 해돋이를 잘 살피셔야 하옵니다. 해가 한번 불끈 솟았다가 사라지면 불길한 징조이옵니다. 그런 날은 어찌해야 하오? 꼼짝도 마시고 진지를 굳게 지키며 방어만 하셔야 하옵니다. 해가 2번 솟았다가 사라지면 그때 맞서 싸우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진지 근처에서만 싸우셔야지 먼 곳까지 진격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해가 3번 솟구쳐 오르면 그날이 바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을 뵐 좋은 기회이옵니다. 고맙소 공주. 장군님께서 승리하시는 날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 그때는 떳떳한 사람으로 변하여 장군님의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지요. 곽장수는 공주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일이었지요. 산 마루에 올라가 해돋이를 살펴보라. 곽장수는 군사들을 산으로 올려 보내었지요. 공주의 해돋이 전법은 들어맞았습니다. 해돋이에 따라 진을 치니 철옹성이 되었고 공격해왔던 적은 화살 한번 날리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일러준 대로 적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지요. 대단한 공주로군. 하루는 곽장수가 직접 올라가 해돋이를 살폈지요. 새파란 불길 속에서 해가 솟아오르는가 하더니 검은 구름이 이내 삼켜버렸습니다. 곽장수는 긴장하기 시작하였지요. 이윽고 둥그런 해가 구름을 헤치고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또 먹구름이 삼켜버리는 것이었지요. 곽장수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해가 3번 솟아오르자 곽장군은 군사를 일으켜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총 공격을 하라. 곽장수는 손쉽게 적장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요. 잠시 뒤 승리의 축하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하늘에서 용왕의 딸이 내려왔습니다. 공주, 장군님, 여러분, 용왕의 따님이 오셨소. 내 아내가 될 사람이오. 곽장수가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모든 군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백두산에서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이때부터 곽장수가 해돋이를 보던 산 봉우리를 관일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를 바라보는 봉우리란 뜻이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